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저희가 첫 번째 그걸 알아야 돼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뭘까요? 생각하시기에. 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두 가지 단어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라는 그 이미 있어요. 그 다음 플러스 공학이라고 있습니다. 공학은 뭐죠? 엔지니어링이죠. 자, 소프트웨어라는데 공학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공학이라는 건 보통 어디서 나오죠? 웬만한 생산 아니면 건설 할 것 없이 모든 형태에 다 공학이 나옵니다. 공학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갖다가 만들어지는 게 공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며,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야 되며,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돼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이론이 다 공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특성을 가진 소프트웨어라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로그램 또는 거기에 포함되는 매뉴얼, 거기에 포함된 프로세스, 이것들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왜 생겼을까요? 생각하실 때. 맞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런 게 생겨서 그래요. 소위 말해서 소프트 크라시스,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단어가 왜 생겼냐면, 원래는 저희가 그 하드웨어,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쪽을 IBM에서 예전에 애니악 부착해서 쭉 컴퓨터를 만들어 왔는데, 이거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법조에 대해서 CPU 클럭스가 올라가기 엄청 이렇게 훅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 처음엔 단순한 계산, 이런 정도로 썼었는데, 하다 보니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막 개발시켰네? 그런데 딱 해보니까 나온 결과물이 개판인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잠깐 나오겠지만,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을 때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전체 프로젝트 미국에서. 그랬더니 전체 80%에서 90% 이상이 실패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중에 프로젝트에서 일정이 틀려. 비용도 안 맞아. 그 다음에 품질도 안 맞아. 요 세 가지 전체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일정을 오버하고, 비용도 오버하고, 품질도 개판이고. 예. 이런 걸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도 역시 다른 이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하드웨어 발전 속도를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자체가 탄생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자체가 탄생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공학들, 그래서 건설 아니면 생산, 이런 쪽에 대한 공학이 이론을 도입해서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탄생의 원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첫 번째로는 그럼 과연 소프트웨어 모델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한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잘 만드는 하면 예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같은 경우는 패션쇼 같은 데 보면 모델이 예쁜 옷을 입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쁜 옷 들어가지고, 아니면 마네킹, 옷가게 가면 마네킹 예쁘게 서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옷을 저렇게 입으면 예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모델은 모델이잖아요. 잘 안 되죠. 그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소프트웨어 디벨롭드 라이프 사이클형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내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마 교재 부분은 아마 그때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소프트 프로세스 모델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폭포스 모델이라든가 나선응 모델이라든가 이것들이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프로젝트를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정리를 한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적용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왔겠죠. 이게 바로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지식들 갖다가 이거를 체계화한 거죠. 그래서 요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극복을 하려고 해요. 실제로 이 기준을 가지고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모델과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형태로 접근하게 돼요, 보통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개발을 잘 해보자. 어떻게 하면 개발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빨리 개발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소위 말하는 개발 관점의 접근이 만들어지게 돼요. 개발 효율화 라는 형태대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 그럼 이 개발 형태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한다 치면 어떤 거죠? 요구 분석하죠. 요구 정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분석 설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현, 그다음 테스트,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고객한테 이전하고 난 다음에 유지 보수 이렇게 해야 되죠.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요구 정의가 있겠죠. 그렇죠. 요구 정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분석 설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요구 정의하고 분석 설계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SDLC 그쪽에 OOP가 나오기 전에는 요구 분석 설계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요구 정의 분석 설계로 현재는 바뀌고 있거든요. 기후 자체가 요 분석 과정에 있는 것도 설계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제대로 된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만 정확히 알아내면 그 다음에 요구 분석 설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걸 약간씩 구분됐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요구 정의라기보다는 여기 요구 공학이라고 해서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수집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잘 얻어낸 걸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설계. 항상 요구사항하고 설계하고 구분점이 뭐냐면, 요구사항은 그냥 왓을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 기준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면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다음에 나오는 건 구현이죠. 소프트웨어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키보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관하고, 뭐라죠? 유지보수를 하죠. 이 일련의 과정들 갖다가 프로세서로 잡는 거예요. 프로세서 잡아서 누구라도 얘를 따라가면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질 수 있고,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도구가 같이 포함되는 거죠. 네, 도구입니다.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도구와 그 다음에 생산성 기법, 그리고 여러 가지 나머지 재사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자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걸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즉, 위에서 도메인 공학을 통해가지고 요구 정의를 갖다 재사용을 할 수 있는다는 거. 설계를 재활용하는 MDM이라든가, 설계를 재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개발 자동화를 통한 구현. 그리고 테스트를 전날 잘하는 거. 이관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개발을 효율화하는 방법을 갖다가 연구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은 이제 도메인인 거죠. 도메인. 여기는 설계. 여기는 실제로 코딩 재사용 또는 용도는 자동화. 테스트는 계속 테스트 자체의 품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관은
말 그대로 이관인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이 테스트 안에 살짝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 테스트하는 중에 좀 이관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다음에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의 보수성을 갖다가 향상을 시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개발을 한쪽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일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이 잘하면 잘 되는 일이 많은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다. 조직이 잘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물건을 잘 만드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한쪽 방향은 품질 관리 쪽으로 하죠. 그래서 관리 효용성으로 관리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 이 형태로 접근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해보자는 거죠. 처음부터 발주부터 잘해보자. 자, 발주는 뭐죠? 저희가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문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원래 사실 요구 정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구사항도 얘네들이 먼저 잘 알아야 되고, 고객이 먼저 요구사항도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산정도 잘해야 되고, 비용 상대도 잘해야 되고, 이런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받고, 제안 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발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프로젝트 관리예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거죠. 내가 발주를 했지만 얘들이 와서 일을 해요. 근데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수주하는 사람, 즉 우리가 개발을 해주는 사람도 프로젝트 관리해야 되는 거죠. 양쪽 다의 역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관리할 것인가 라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이제 감리가 요즘 포함돼요. 근데 감리는 여러분하고는 거의 무관하지만 감리라는 프로세스가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품질 관리라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에 설명드리겠지만 두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 품질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품질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관리하는 기쁨.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관리만 하는 거죠. 발주를 얼마나 잘할 것이냐, PM을,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관리할 것이냐, 그걸 감리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감사 비슷한 걸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외적으로 해서 효율화를 위해서, 자, 그러면 아웃소싱은 어떻게 할 것인가? IT 아웃소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 갖다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떤 식으로 모델할 것인가, 어떻게 인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기능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모인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도식으로 정리한 게 나중에 교재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화면이거든요.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얘기했을 때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위기가 왜 발생을 했으며, 그리고 그걸 극복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모델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모델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있고, 그 다음에 요구정의, 이걸 통해서 개발을 향상하는 쪽으로, 관리를 향상하는 쪽으로 나눠져서 양쪽의 축이 움직인 거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개발 향상 쪽에서는 요구정의부터 유지보수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갖다가 효율화를 하는 거예요. 가장 돈을 적게 돼서. 근데 이쪽 거는 뭐죠? 제대로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발주도 잘해야 되고, 프로젝트 관리도 잘해야 되고, 감리도 잘해야 되고, 품질도 잘해야 되고, 아웃소싱도 잘해야 된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걸 보시고 나서 어떠세요? 이게 이제 범위로 봤을 때, 양이 많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차분히 따라오시면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낼 건데,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걸 한번 이제 베이직 컨셉을 한번 쭉 보는 형태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때는 교재가 필요 없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보는 형태로, 자세히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제가 2달에서 8주 과정 맞죠?
예, 첫 번째 그 이론 과정 같은 경우.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단어는 얘예요. SDLC. 사실은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고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컴퓨터 쪽에 대한 시험을 보면, 대부분 영어 시험이에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 시험이고 국어 시험이나 다른 바가 없어요. 이 단어에 다 뜻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뭐죠? 소프트웨어. 왜요? 디벨롭먼트. 뭐죠? 라이프. 네, 사이클이에요. 그죠? 자, 그럼 뭐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생명주기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로 뭐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할 때? 네.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그 요구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사용자가 먼저 요구사항을 먼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찾아내면, 그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는 그 요구사항을 사용자만 아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모르는데, 우리가 요구사항을 갖다 들이밀 수도 있어요. 아, 너는 이런 거 필요하잖아? 근데 딱 들어보니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우리나라는 그때 뭐죠? 저희가 광고죠.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저희가 접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게 있고 해서 그 요구사항을 구체해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요구사항인 거고,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할까 해서 개발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개발, 유지 보수 이런 것까지 모두 하나의 주기로 보고 단계별로 이 라이프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즉 소프트웨어가 시작 필요점에서 제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일을 하고 나서 죽어나는까지, 즉 소프트웨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데까지 모든 생활을 갖다가 프로세스로 보겠다, 단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하나씩 봐보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저희가 프로세스를 정리한 거예요. 그 단계를. 그래서 아까 요구 정의, 분석 설계, 그 다음에 개발, 테스트, 그 다음에 이관, 그 다음에 유지 보수 형태로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절차를 보시면 항상 보면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하죠. 이게 진짜 필요한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비용과 일정을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 정도 필요는 한데 돈 이 정도 좀 들어. 그죠? 아니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어? 돈을 얼마나 더 내야 돼? 돈을 적게 내야 돼?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설치, 이행, 유지, 보수, 그 다음에 폐기,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요 프로세스 라이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관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저희 첫 번째 유명한 거. 네? 그렇죠. 폭포수죠. 예, 맞습니다. 폭포수가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썼던 거예요. 근데 폭포수 모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네. 보통은 건설 쪽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프로젝트 관리라든가 이런 거 대부분들이 건설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IT 자격증에서 PMP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인증하는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이 우리 쪽에서도 많이 보지만 건설에서 더 많이 봐요. 걔네들은 그게 없으면 공사를 돌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게 폭포수 모델. 자, 폭포수는 왜 폭포수예요? 네? 네? 맞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폭포수라고 해서 목포수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는 인공폭포에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거죠. 분석, 요구사항, 그 다음에 분석, 설계, 개발, 요 과정을 쭉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향식으로 가는 거죠, 쭉. 처음에 전체를 만들어 놓고, 전체 틀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정형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 폭포수의 가장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포수 진행하려고 그러면. 이 요구사항이 첫 번째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요 폭포수라니까 물이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예,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펌프를 돌려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이 요구하는 건 항상 정형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강력하게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검증 후에 그 정리를 하고 검증한 내용은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즌 딜리버리라고 이러죠. 그래서 얼어버린 산출물이에요. 얘는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프로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즌 딜리버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정이고요. 얘가 하향식이잖아요. 밑으로 떨어지는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향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걸 통해서 이 포포스가 요구사항이 만들어지고 분석이 되어지고 이게 프로즌 딜리버리로 딱 고정이 되면 이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알아보기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진척사항이 눈에 보여요. 그죠? 아, 지금 요 단계까지 왔구나. 요 단계까지 왔구나. 그대로. 비슷하죠? 건설도 그렇잖아요. 건설, 아, 집안이 깎은 게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지방들이 그의 기초 공사하고, 그 다음에 철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에 지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보고하기 좋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많이 썼었죠.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왜 잘 안 되죠? 첫 번째, 이 요구사항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나중에 CMMI 조금 배우게 되면 레벨 1, 레벨 2하고 3에 그 요구사항 관리가 있고 개발이 있어요. 관리가 2단계고 3단계가 그거거든요. 저기 레벨 3가 있는 게 요구사항 개발이거든요. 자, 저는 그걸 보고 한참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요구사항을 알면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저희가 가서 개발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포스를 쓸 때 쓸 수 있는 모델은 간단해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명확해. 그러면 정의가 될 수 있고 빨리 경험이 많은 것들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용제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좋기 때문에 보기 되게 좋아요. 다만 대부분의 실적분에서는 요 순차 진행 자체가 어려워요. 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요 시점하고 요 시점하고 시간이 갭이 있잖아요. 실제로 산출물 받아보는 건 언제죠? 개발 이후, 그 다음에 테스트 때, 그나마 개발자 테스트 끝나고 나서, 통합 테스트 끝나고 나서, 사용자 테스트 왔을 때, 요 긴 기간 동안 요때 바라보는 거예요. 사용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예전에 여기서 책에서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요렇게 해서, 사용자가 요구한 거는 여기 나무가 있고 여기 동그란 타이어가 매달려서 막 타고 다니는 그네예요. 근데 이걸 듣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진짜 실제 이 철봉이 되고 여기에 끈이 묶이고 여기에 이렇게 의자가 달린 게 생긴 거예요. 난 이거 원한 거예요. 이것만 원한 거였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끈도 없어지고 한 외줄로 바뀌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전혀 또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이쪽 포포스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쩌지? 라고 해보니까 만난 게 뭐예요? 첫 번째,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요구사항을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프로토타입이에요. 자, 프로토타입은 뭐죠, 저희가? 혹시 건담? 예, 시제품. 혹시 건담 같은 혹시 만화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저 때 나온 거니까. 거기 항상 프로토타입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뭔가를 만들어 보기 전에 그랑 비슷한 거 갖다 들이밀어 보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이거니?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접근하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모를 때.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투선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기술적인 위험.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을 가능한가? 라는 걸 해보는 거죠. 기술적으로 실제로 이거 개발이 가능한 일인가?
요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쓰는 거예요. 자,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실제로 그 요구사항 분석이 어렵거나 불명할 때나 아니면 그 제대로 돼서 뭔가를 기술적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실제로 구현이 되는가를 보는 거죠. 장점은 뭘까요? 예, 장점. 요구사항은 명확하죠. 그래가지고 그다음 기술적으로 해서 명확히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거 보는 게 맞아? 대부분의 프로토타입은 뭐냐면 다 UI예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고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돼서 요 다음에는 이거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이거 내가 하는 게 맞아. 이건 이 상태에서 이 버튼 누르면 일로 갔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다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즉 정확한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술적 고용 컨트롤도 실제로 해보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능은 이 정도 나오더라.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할 수 있겠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단점이 뭘까요? 네? 왜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사용자의 무지예요.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본 거 딱 그 프로토타입 보고 다 만들었네 라는 거예요. 다 만들었네? 이것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시제품을 갖다가 완제품으로 오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잘못 인식을 하고, 그리고 요거 사용자 화면을 보여주면요, 원래 그 뭔가를 프로세스 잘 모르고 있다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요구사항의 범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자체가 과다에 커질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금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가 되냐면 뭐가 되죠? 우리가 이럴 때 얘의 단점 중에서 하나는 실제로 이걸 하는데 일단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그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만큼 투자할 것이 그게 벌어지는 돈으로 인식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벌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왜? 요구사항 없이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이 되면 나중에 이 퍼포먼스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더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얘는 실험적인 형태가 있고요. 실험적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실험적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진화형 모델이 있어요. 실험적 모델은 뭐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길 가다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근데 모델하우스 있는데 사실 모델은 그냥 끝나면 지우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무너뜨리는 거, 그냥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거, 얘는 그 위에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덧붙여서 만드는 형태가 진화인 거고, 실험적인 거는 프로토타입 버리고 이제 요구사항 다 적었으니까 이제 만들어야지 하는 게 실험적이에요. 네. 그래서 단적으로 여러 가지로 증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로토타입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진화형 같은 경우는 약간 나선형 모델하고 비슷하다는 느낌까지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랑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와서 프로토타입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 진화 형태로 막 진행을 하다 보면은 계속 그 프로토타입가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나선형 모델이라는 게 나왔어요. 나선형 모델. 나선형 모델이 왜 나선형 모델이죠? 그냥 섞여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죠? 위험 관리하고, 점검하고, 개발하고, 고객 확인하죠. 자, 이걸 어떻게 저희가 얘기를 하죠? 계획 및 정의를 하는 거죠, 먼저. 그래서 여기 시작점이 되게 중요해요. 계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계획에서 요구사항을 정의해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다 얻어냈어요. 얻어낸 다음에 뭐를 하죠? 위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험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이런 프로토타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험 분석을 해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개발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예요.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다시 요구사항을 얻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얘는 요구사항을 얻은 다음에 그 요구사항을 정말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거에 영향은 없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기 때문에 위험관리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죠? 얘의 핵심 코어들은 위험관리입니다. 그래서 위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대규모 시스템이나 위험 분석이 부담이 큰 시스템의 개발을 진행하는 거죠. 기술 유지의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신규 도메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재 신규 도메인이라는 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새로운 영역이 생겼어요. 요즘 AI는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그죠? 인공지능도 그렇고 아니면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그 분야에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 기존의 방법들을 갖다 드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실패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먼저 위험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시작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위험 분석을 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평가를 보는 거예요. 이거 맞아? 제대로 맞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계획을 세우죠. 이제 추가 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완전화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지만 그게 반복 적용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요거에서 항상 키워드는 요 위험 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라 그러면 요구사항 분석이 정확해지고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위험도 최소화돼요. 위험을 관리하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프로젝트 관리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요구제를 진행하면서 요때 이 위험 분석할 때 어떻게 틀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위험이 발견됐어요. 내가 해결하는데 해결책이 없어. 그러면 요만큼 돌다가 프로젝트가 망가지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요거 이 위치, 계획, 위험 관리, 그 다음에 개발, 고객 평가, 요 부분의 피드백에 대한 요 구조를 명확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순서도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 형태도 명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요 그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자, 요렇게 만들어진 게 나선형 모델이고요. 요와 비슷한 모델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예, 우리 반복 점증형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증분이 이렇게 생겨요. 먼저 개발해서 끝나고 나면 거기에 덧붙여서 계획을 더 만들고, 덧붙여서 더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증분 개발이 사실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복 점증형 모델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반복 점증형 모델은 뭐가 나올까요? 이거 얘기할 때.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증분이 있고 진화적이 있는 거죠. 자, 키워드 겹치죠? 진화죠? 여기 겹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증분하고 진화는 약간 얘기가 달라요. 증분은 뭐냐면 이런 형태로 개발하는 걸 증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쭉 먼저 하는, 제일 위험한 거,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뚝뚝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한 번 더 돌아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계속 증가시키면서 만들어요. 이걸 증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증분 형태로 만들어서 이게 사실은 나선형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진화형 같은 건 좀 특이해요. 자, 우리 핵심을 먼저 하는 건 똑같은데, 핵심을 먼저 이렇게 가요.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렇게 진행 중인데, 요때 분석이 끝나면 핵심 분석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병행합니다, 이렇게. 분석, 설계, 개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형태에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다시 요구사항을 만들고, 이 요구사항 기준으로 다른 요구사항을 만들어지고 해서 이걸 겹쳐서 나가는 거예요. 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증분은 일단 끝까지 한번 개발된 거잖아요. 눈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개발하고, 눈에 보여주고, 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끝까지 갈 때까지 얘도 똑같이 몰라요. 상황을 모르겠죠. 그죠? 그리고 얘의 요구사항이 만약에 첫 번째 중요한 요구사항이 틀렸다. 요때 개발해서 사용자한테 보일 때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부분들이 다 버려야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척이 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 끝까지 간 다음에 끝까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는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 더 빨리 끝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레드예요. RAD에서 RAD라는 형태가 나오죠. RAD가 뭐예요? 예,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예요. 빠르게. 자, 빠르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죠? 빨리 개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발자 위주로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개발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데, 여기부터는 지금은 이제 성능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 비즈니스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뒤에 저쪽에 그 데이터베이스도 나오겠지만 정보공학이라는 형태가 나와가지고 ISP라는 걸 세웠어요. 그러면 그때 뭘 하냐면 10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아, 우리 회사가 나가려면 10년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뭘 할지 결정하자. 거기에 필요한 IT 시스템 만들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눈앞을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래피드 어플리케이션을 진행하는 거죠. 그럼 이 래피드 어플리케이션은 뭘까요? 그냥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사용자가 먼저 해보자라는 거죠. 사용자의 개발을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예전에 소위 말하는 예전에 사실 몇 세대 언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비주얼 베이직, 델파인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사용자가 해보자. 라고 해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 도구를 활용해서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몇 개월씩 걸리던 거, 1년 걸리는 것 같다가 한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만들 수 있는 거를 끊어가지고 사용자가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 모듈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그 툴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빨리 만드는 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객 참여예요. 고객이 같이 진행하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하게 되죠. JRP라는 조인트 리콰이어먼트 플래닝이에요. 그 다음에 JAD죠. 조인트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그래서 같이 요구사항 분석하고 같이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빨리 개발해보자 라는 게 이거죠. 솔직히 한정된 자원도 한정되고 위험성도 적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성능이 중요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케이스 툴이 필요한 거죠. 케이스 툴에서 그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도구라든가 아니면 4GL, 우리가 얘기하는 4세대 언어를 가지고 통해서 그 개발하거나 아니면 컴포넌트가 사용 컴퓨터를 막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형태 만들어져서 개발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봐요, 전. 왜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개발자가 개발하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제 개인적 관점이고 이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전통적 모델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최근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최근도 아니요, 사실은. 한 5년 지났으면 최근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공학이기 때문에 이론적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걸 하죠. 자, 뭐가 있었냐면, 그 클린룸 모델이 나왔어요. 모델. 이건 IBM이 만든 거거든요. IBM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해서 무결성이 강조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클린룸이 뭐예요? 깨끗한 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에서 그 방진실이 되어 있는 룸을 갖다 클린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린룸 모델을 만드는 거에서 얘 같은 경우는 정형명세라는 것이에요. 정형명세가 뭐예요? 비정형명세가 뭐고? 예, 정형과 비정형 간단해요. 그러니까 정형은 비정형명세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해서 이건 이렇게 하게 돌아가는 거야.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시스템이 버튼 누르면 이게 나오고요. 이렇게 말해주는 걸 비정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형은 뭐냐면 이걸 수치나 함수화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A 누르면 아웃풋 B 누르면 뭐예요? 그래서 수식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형 검증을 통해서 얘는 철저하게 증명해서 나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반복 증명제의 증분 개발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정형명세를 통해서 검증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걸 검증하는 수단으로서 얘네들은 상태, 블랙박스하고
소위 말하는 박스 모델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블랙박스, 그 다음에 상태 박스, 그 다음에 클리어 박스. 네. 요 형태로 좀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라는 건 뭐죠? 저희가 블랙박스를 얘기하면 보통 이걸 얘기하나요? 예. 원래는 지금 우리 저기 차에 들어가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래는 비행기 속에 있는 블랙박스거든요. 비행기 내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항공 신호라든가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바로 블랙박스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블랙박스라는 거거든요. 자, 그 개념인 거예요. 블랙박스예요. 뭐냐면 얘는 처음에 그 프로세스를 정의를 할 때 인풋과 아웃풋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나오면 B가 나와요라고 첫 번째 이렇게 디자인하고 나서 이걸 다시 전체 검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안에 블랙박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루틴들을 갖다가 서브 모듈들을 같이 만든 거죠. 이걸 하다 보니 요게 요런 중간 모듈이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만들어지고 그렇게 끝난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걸 다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정의 검증 끝났어. 그럼 클리어 박스라고 해서 그거의 제어 모듈까지 루프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표현한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 자체가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검증이 쉬워져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정형명세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검증하는 루틴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기하업수록 그만큼 리소스가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단계적으로 끊어서 했기 때문에 얘가 옳다고 이미 검증이 됐고 검증 상태에서 그 세부적인 거 다시 검증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클립는 모델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가 얘기했던 정형 검증. 이 형태에서 통해서 다른 것보다 더 정확하게 검증을 한다. 요구사항 검증도 하고 단계적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박스 모델들을 통해서 블랙박스, 상태박스, 클리어박스를 통해서 좀 더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이 끝난 거예요. 네. 사실 요 정도 수준만 아셔도 사실 모델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사실 문제 프로세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고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소프트웨어 이게 끝나고 나면 이런 모델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모델 나왔으면 이제 실제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정확히 말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하고 방법론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매칭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방법이 약간씩은 서로의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서로 상호 이해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돼요. 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로 이런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법론에는 첫 번째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보던 거 뭐가 있었죠? 예, 구조적이라는 게 있죠. 구조 방법론 통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죠? 그 다음에 정보공학이 있었죠. 우리가 얘기한 ISP 필수인 정보공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있죠? 객체 지향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CBD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거 외에도 RP나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얘는 구조적이라고 사실 매칭되는 건 사실은 퍼포스 모델하고 속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형화에 대한 분석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면서 객체 지향하고 정보하고 다르게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로직 중심, 프로그램 중심이라는 로직 중심이라는 거예요. 로직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로직이라는 게 뭘까요? 논리잖아요. 논리에서 어떻게 A가 진행되면 B가 진행되고 C가 진행되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갖다 좀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세스 중심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기준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하는데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생산은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니까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요 뒤에 나온 정보공학의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걸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뭐 DFD나 아니면 데이터 딕셔너리 아니면 미니스펙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과 정복이라든가 뭐 기능 중심으로 로직 중심, 기능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보공학은 반대로 뭐라 그러죠? 얘기할 때? 예. 데이터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료.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자, 요거가 요게 차이가 뭘까요? 네. 자, 얘는 뭐냐면, 프로세스 중심으로 열심히 막 개발하다 보니까, 구조도 개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돼요.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네트워크가 연결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쓰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인사, 총무, 그리고 딱 아니면 저쪽 생산, 이런 들이 다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따로따로 했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세 개가 맞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온 값이 다 달라요. 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가 안 맞고 분류가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저희가? 다시 모여서 다시 시스템 통합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들이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바로 데이터다라는 거예요. 자,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먼저 ISP라는 걸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직 플래닝이라는 약자거든요. 자, 그러면 정보 전략 계획이에요. 그죠? 그럼 정보 전략 계획을 왜 세우죠? 요 데이터를 원해서 세우는 거예요. ISP를 먼저 진행해서 뭘 하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분석을 다 통해가지고 그걸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경영 목표를 세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그래서 우리는 10년 동안 이 일을 할 거야. 근데 이 일에 필요한 게 뭐야? 시스템이 뭐야? IT 시스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나와요? 전체적인 구조가 나오고 여기 데이터 구조가 나오겠죠. 여러 시스템이 어떤 게 도입될지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이 시스템이 있다면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게 겹치고 어떤 게 사용되고 어떤 게 사용되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고정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나오더라도 이 시스템이 초기에 만들어진 이 데이터 기준을 통해서 기준 데이터를 보고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부가적인 걸 넣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로직이 흔들리지 않죠. 기준도 정확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보공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요 개념을 가져주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정보공학 나오는 게 바로 데이터 중심이다. ISP 필수다. 라고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뭐가 돼요? 예. 10년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ISP 하는데 6개월씩 걸려요. 6개월, 1년. 원래 거의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1년 동안 세상은 어떻게 변했는지 요즘 많이 변하니까 요즘 시절에서는 대부분 이제 ISP를 전체 다 하진 않고 미니 ISP라고 해서 찾게 하는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소위 구조에서 어떤 로직 중심이나 데이터 중심으로 진행된 건데, 데이터 중심이 됐잖아요. 로직 중심이 됐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사실 양날의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 객체지향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버린 거예요. 뭐냐면, 데이터를 원래는 예전에서 저희가 객체지향 OOP를 배울 때 뭘 했냐면, 객체지향의 객체를 갖다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사람들한테. 클래스가 뭔지, 객체가 뭔지. 객체가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어떤 한테나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의미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실에서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있겠죠. 우편도 배달부가 있을 거고, 프로그래머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객체를 규정하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하고 할 일까지 다 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일을 하는 애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장점이 뭘까요? 객체에서 뭘까요? 현실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객체를 믿고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 일을 하는 애니까. 그죠? 그래서 역할과 책임이 확실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발의 생산성의 혁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상속이나 아니면 기타 객체를 통해서 그 객체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래서 우편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편을 배달하고 뭐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디자인 나가면서 요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하는 게 당연한 룰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펑셔널 보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우편 배달소가 있어. 얘한테 맡기면 돼요. 우편 배달소는 알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우편 배도는 이 모드에서 쓸 수 있고 저 모드에서 쓸 수 있고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객체적인 공동이 나왔고요. 자, 객체적인 공동이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문제 뭐냐면 요 방법 객체적을 사용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리유즈하려고 하면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언어가 같아야 돼요, 서로. 제가 그 모드를 쓰려고 그러면 언어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뭔가 변경 상황이 있거나 이 안에 모듈이 어떤 변경 상황이 있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컴파일 해야 돼요. 네, 그런 단점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요 CBD예요. 즉, 컴포넌트. CDB로 썼네.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로먼트예요. 자, 이 객체가 똑같은 데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자요. 자, 컴포넌트는 뭐예요? 바이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행 파일이거든요. 실행 파일 또는 그 모듈, DLL이 아니라 모듈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컴포넌트만 다시 갈아 끼우면 돼요. 그래서 요 객체라기보다는 그 객체가 모아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걸 따로 모아가지고 그걸 또 재사용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 때는 이 컴포넌트만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빨리. 소스 코드를 보지도 않고 바이너리 재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나중에 만약 컴포넌트가 없다 그러면 그때서야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이 만들어진 컴포넌트는 사용해서 팔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실제로 가장 실질적인 컴포넌트 베이스의 가장 특징을 할 수 있어요. 재밌죠? 여기서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면, 이게 그래서 전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라서. 제가 배울 땐 여기까지 배웠어요. 제 대학교 때는. 네. 하지만 CBD가 있고, 요 밑에 나중에면 객체지향 방법론으로 구체화된 RPT를 통해서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고, 10분만 쉬시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해볼게요.